충청남도 금강변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 황해리. 도시의 쇳소 헌소와는 동떨어진 이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주민 대부분은 농사나 어업으로 생계를 꾸렸다.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웃 간의 정은 넘쳐 흘렀다. 소박한 단독주택들은 무성한 과일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좁은 콘크리트 길은 푸른 논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그러나 평화로움만이 가득할 것 같던 바로 이곳에서 끔찍한 가족 비극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고 그 진실은 오직 일련의 미스터리하고 영적인 사건들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게 되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선우 38세, 씨 가족이 있었다. 그는 마을 전체에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남자였다. 선우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누가 부르면 무슨 일이든 했다. 하지만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가족의 생계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의 아내 박지혜 34세는 준수한 외모에 말솜씨가 좋은 여자로 매일 집에서 살림을 하고 두 어린 자녀를 돌봤다. 그들과 함께 사는 22살 강민주는 선우 씨의 외조카로 그를 외삼촌이라 불렀다. 민주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선우 씨 부부가 거두어 어릴 때부터 키워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 가정이었다. 그 평온한 모습 뒤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죄와 배신에 거대한 파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비극은 2018년 6월 중순의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다. 여름의 첫 햇살이 채 비추기도 전 작은 마을 전체가 선우 씨 집에서 터져나오는 처참한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박지혜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쉴 새 없이 남편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 이선우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직후 그녀는 파출소에 가서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서에서 지혜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공포에 질린 채 중간중간 말을 끊어가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전날 밤인 2018년 6월 14일 밤 10시경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선우 씨가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모르고 군위에 있는 어떤 건설 현장 일과 관련하여 매우 급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어렴풋이 들었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우 씨는 아내에게 급한 일이 생겨나가 봐야 하며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혜 씨와 두 아이는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과 함께 길고 공허한 신호음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남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에 이웃들에게 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지혜 씨와 함께 경찰서에 온 사람 중에는 강민준도 있었다. 22살의 그 청년은 자신을 거두어준 외삼촌에 대해 몹시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외숙모의 말을 거들며 지혜 씨가 한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역시 어젯밤 외삼촌이 매우 서두르는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지혜 씨와 민주는 수사기관 앞에서 선우 씨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온화하고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회에서 그 누구와도 원한 관계나 갈등이 전혀 없었다.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가정생활은 매우 행복하고 화목했으며 다툼이나 불화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선우 씨가 가정 문제로 비관하여 가출했거나 외부의 갈등으로 인해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설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우 씨의 실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 의문점을 가진 실종 사건 앞에서 해당 지역 경찰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과 강력팀장인 최경감, 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최경감은 여러 복잡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 역시 어느 정도의 막막함을 느꼈다. 가정이 있고 온화하며 누구와도 갈등이 없던 성인 남성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밤중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야기는 매우 모호하게 들렸다. 수사팀은 즉시 초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한 수사팀은 이선우 씨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재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들은 친구, 건설 현장 동료, 그가 함께 일했던 모든 하청업체 대표들과 면담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선우 씨에 대해 똑같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누구와도 싸우거나 금전적인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에게 일 얘기를 하자고 전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수사팀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결과 선우 씨의 휴대전화는 그가 집을 나선 직후 완전히 전원이 꺼졌으며 다시 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신호가 기록된 곳은 바로 황해리 마을 근처였다. 형사들은 또한 선우 씨의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상대로 매우 자세히 탐문했다.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다툼 소리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몇 사람은 그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밤이 어두웠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아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아내와 조카가 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했다. 이선우는 스스로 집을 떠나 사라진 것이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수사는 첫 단계부터 빠르게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현장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명확한 갈등 관계도 추적할 만한 단서조차 전혀 없었다. 모든 사람의 증언을 통해 그려진 피해자의 모습은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선량한 남성이었다. 이선우 씨의 실종은 커다란 물음표가 되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마을 전체가 미스터리에 휩싸였다. 사건은 잠정적으로 원인 불명의 실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경감과 같은 수사관들은 이 비상식적인 실종 뒤에는 분명 자신들이 아직 건드리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날이 가고 주가 가고 달이 가도록 무서울 정도의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이선우 씨가 사라진 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 사건은 최경감과 그의 동료들이 직면했던 가장 난해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파헤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든 것이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선우 씨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침묵하는 번호였고 단 한 번도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은행 계좌에서도 어떠한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 보낸 실종자 수배 전단도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살아있는 인간 이선우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 가장 희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동안 황해리 마을의 삶은 계속 흘러갔다. 사람들도 그 선량했던 노동자의 부재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듯했다. 오직 한 사람, 결코 잊지 못하고 결코 슬픔을 사귈 수 없는 이가 있었다. 바로 선우 씨의 어머니인 김순자 할머니였다. 유일한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날부터 60대 노인의 삶은 고통과 절망적인 기다림으로 가득 찬 기나긴 나날이 되었다. 매일 할머니는 집 툇마루에 앉아 희미해진 늙은 눈으로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며 기저귀 아들을 데려다 주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깡마르고 몇 달 만에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얼굴에는 슬픔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늙은 어머니의 고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박지혜와 강민준의 삶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처음 얼마간은 통곡하며 몸부림치던 지혜 씨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며 바치를 이어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다. 민준도 여전히 그곳에 살면서 실종된 외삼촌을 대신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효심 깊은 조카인 척하며 외숙모와 두 사촌 동생을 정성껏 돌보고 도왔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기구한 처지를 동정할 수도 있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내, 가족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고아 조카.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선우 씨를 찾을 희망이 거의 꺼져갈 무렵 기이하고 영적인 요소가 스며들기 시작하며 가족의 비극에 파고들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하고 불분명한 이미지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매일 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며 소름 끼치는 강박관념이 되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늘 어둡고 차갑고 축축한 공간에 서 있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모든 것을 뒤덮는 답답함과 비통함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아들 선우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참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였다. 아들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겼으며 울음과 극심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다. 어머니, 저 좀 구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할머니는 비명이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두 발이 땅에 밝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선우의 모습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의 옷은 흙투성이었다. 그는 한쪽을 가리키며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어디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해쳤어요. 저 우리 집 뒷마당 유자나무 아래에 묻혀 있어요.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요, 어머니. 저 좀 파내주세요.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베개와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꿈속 아들의 모습과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모든 세부 사항이 너무나 뚜렷하고 현실적이어서 그의 차가움과 절망감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매일 밤 그랬다. 눈만 감으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억울한 절규를 들었다. 어머니의 직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연결고리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너무 슬퍼서 생긴 평범한 꿈이 아니라고.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아들의 억울한 호소라고. 아들은 실종된 게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더 이상 하루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김 할머니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본 지혜 씨는 서둘러 나와 맞이하며 여전히 효심 깊은 척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충혈된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혜야, 아침 먹으러 온 게 아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이한 꿈 이야기 전부를 털어놓았다. 선우의 구조 요청과 그가 뒷마당 유자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는 세부 사항까지. 그녀는 말하며 울었고 늙은 어머니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선우가 내게 현몽 인무했다고 믿는다. 그 애는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이제 민준이 불러오고 이웃 몇 사람 더 불러라. 우리 저 유자나무 밑을 파봐야 한다. 선우를 찾아서 억울함도 풀어주고 추위도 덜어줘야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자 지혜 씨의 효성스러운 표정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대신 얼굴에 역력한 불쾌감이 드러났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꿈 이야기를 믿으세요? 아마 형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슬퍼하셔서 노망이 드신 거겠죠. 형님은 멀리 돈 벌러 가셨어요. 지금쯤 남쪽 지방에서 사업으로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형님이 살해당해서 뒷마당에 묻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거예요. 난 노망 들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이건 선우가 와서 내게 알려준 거다. 난 그 애가 저기 밑에 누워있다고 확신해. 사람 시켜서 파봐야 한다. 파긴 뭘 파요? 지혜 씨는 소리치며 태도가 더욱 무례해졌다. 멀쩡한 집을 미신 같은 얘기 듣고 와서 뒤집어 놓으시네요. 저 유자나무는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파내면 뭐가 남겠어요. 이 마당엔 아무도 손대게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엉뚱한 생각 마시고요. 바로 그때 민준이 집안에서 나와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달려와 김 할머니를 부축하며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할머니, 외숙모한테 화내지 마세요. 숙모도 그냥 할머니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걸 거예요. 할머니가 외삼촌을 그리워하시는 건 알지만 꿈 이야기는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돌아가서 푹 쉬세요. 아들이 거두어준 며느리와 조카에게 마치 노망난 늙은이 취급을 받자 김 할머니는 심장이 쥐어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혜 씨의 격렬한 반응과 비정상적으로 단호한 거절은 할머니 마음속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키웠다.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걸까? 왜 저 유자나무를 건드리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회의감, 고통, 그리고 어머니의 직감이 한데 섞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그녀를 재촉했다.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 냉혹하게 쫓겨나고 아들이 거두어준 조카마저 그녀를 거들자 김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이제 의심과 극심한 실망감으로 몇 배가 되었다. 유자나무 밑을 파보자는 말에 대한 지혜 씨의 격렬하고 비정상적인 거부 반응은 노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만약 남편이 정말 멀리 돈을 벌러갔고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왜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늙은 어머니의 다소 황당한 요구에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해야 한단 말인가? 직감은 그녀에게 아들의 실종에 대한 해답, 이 모든 비극의 열쇠가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늙고 약한 노인의 힘으로는 혈기왕성한 며느리와
건장한 조카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결코 그녀가 그 정원에 손떼게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김할머니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가족이 돕지 않는다면 그녀는 정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할머니는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익숙한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혼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황해리에서 20km 가까이 떨어진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통곡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 대신 주름진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확고하고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실종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 책임자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고를 들은 최경감은 노파의 등장에 다소 놀랐다. 그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직접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는 할머니가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물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저희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를 물으러 온 게 아닙니다. 형사님, 저는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경감은 잠시 굳었다. 신고요? 무슨 일을 신고하시려는 겁니까? 김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현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허황된 영적 이야기처럼 말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직감으로 말했다. 그녀는 선우의 처참한 구조 요청을 자세히 묘사했고 특히 그가 뒷마당 유자나무 아래에 산 채로 묻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는 제 아들 이선우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늙은 눈으로 최경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애는 어디 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 뒷마당 유자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경찰에게 그곳에 가서 유자나무 밑을 파달라고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어머니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형사님, 최경감과 방에 있던 다른 수사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과학적 사고와 형사수사 기법으로 그들은 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물질적 증거, 논리, 그리고 근거 있는 추론으로 일하도록 훈련받았다. 꿈이 아무리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단서로 간주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깊은 공감의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아마도 너무 큰 정신적 충격,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만들어낸 강박관념일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단지 꿈 하나에 의지하여 땅을 파헤치고 현장을 감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최경감은 가장 부드러운 말투를 골라 노파에게 설명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의 고통과 걱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특정 장소를 발굴하고 감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나 흔적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꿈 하나만으로는 정말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해 계속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상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김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눈물을 서둘러 닦고는 말했다. 형사님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더 믿습니다. 당신들이 돕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경찰서를 힘없이 걸어나갔고 뒤에는 수사관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이 늙은 어머니의 끈기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순자 할머니는 약일 2주에 한 번씩 지팡이를 짚고 2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 읍내 경찰서로 왔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경찰서 민원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수사관이라도 만나면 그녀는 똑같은 단 하나의 간청을 반복했다. 제 아들 집에 가서 그 유자나무 밑을 파주세요. 그녀의 규칙적인 출연과 확고한 믿음은 점차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최경감과 수사팀 전체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그녀의 강박에 가까운 확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사건은 완전히 교착 상태였다. 모든 과학적 수사 방향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있단 말인가? 왜 어머니는 그렇게 상세한 꿈을 꾸었을까? 그리고 왜 며느리는 유자나무 밑을 파자는 말에 그토록 비정상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까? 어쩌면
어쩌면 그 허황된 영적 이야기 속에 진실의 일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직감은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가 되기도 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이선우 씨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12개월째에 접어들었다. 1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마을의 수군거림이 잠잠해지고 남은 이들의 마음속 고통이 어느 정도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경감과 경찰서 강력팀에게는 교착과 고뇌의 1년이었다. 사건 파일은 각종 확인 보고서와 진술조서로 점점 두꺼워졌지만 마지막 결론 페이지는 여전히 도전적으로 비어 있었다. 관계조사부터 휴대전화 신호 추적, 재정 상태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살아있는 인간 이선우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경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 시간씩 말없이 앉아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연결선들로 가득한 화이트보드를 응시하곤 했다. 사람의 실종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일 수는 없었다. 분명 어떤 이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리고 수사의 교착 상태 속에서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올랐다. 고통으로 깊게 팬 눈이지만 확고한 믿음이 빛나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 수십 킬로미터를 마다않고 몇 주, 몇 달에 걸쳐 단 하나의 간청을 반복하던 그 모습. 처음에는 그와 동료들도 그것을 심리적 충격의 표현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할머니의 비범할 정도의 끈기는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귀신이나 현몽을 믿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직감, 특히 어머니의 직감은 믿었다. 할머니의 흔들림 없는 확신은 노인의 노망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실제로 본 듯한 절대적인 확신에 가까웠다. 게다가 유자나무 밑을 파자는 말에 대한 며느리 박지혜의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고 단호한 반응 역시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다소 황당한 요구일지라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과학적인 길이 막혔을 때 비록 비상식적이고 영적으로 보일지라도 유일하게 남은 길이 잠재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최경감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연말에 어느 오후 회의실 분위기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최경감이 일어섰다. 그는 지난 1년여간의 전체 수사 과정을 요약하며 모든 방향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동료 여러분,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통상적인 수사 기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여전히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매우 비과학적이지만 마지막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어머니의 수개월에 걸친 반복적인 진술과 간청입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꿈 이야기와 아들이 집 뒷마당 유자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는 그녀의 확신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몇몇 젊은 형사들은 다소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최경감은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우리는 꿈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가 전혀 없을 때 이것을 하나의 제보, 확인이 필요한 마지막 가설로 볼 수는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끈기와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태도는 저에게 충분한 의심의 정황을 구성합니다. 저는 마지막 방안을 제안합니다. 피해자 이선우의 집과 정원, 즉 현장 전체를 다시 한번 정밀 수색하고 특히 김할머니가 지목한 유자나무 위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다. 다만 여론에 혼란을 주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용의자들이 만약 정말 죄가 있다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즉 타초경사, 다처경세를 피하기 위해 이 계획은 신중하게 위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간 활동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배수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사 또는 환경미화팀이 와서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명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고 그 지역에 접근하여 땅을 팔 수 있을 겁니다. 최경감의 제안은 처음에는 약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날카로운 논리와 사건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경찰서 지휘부는 신중한 고려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대담한 제안은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들이 승인한 것은 꿈을 믿어서가 아니라 수사 지휘관의 직감을 믿고 이것이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
마지막 해결 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기회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말이다. 계획은 비밀리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고의 강력팀 형사들과 법의학팀 직원들이 선발되었다. 그들은 경찰복을 벗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삽과 곡괭이 등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며 환경미화원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 그 부대의 사건 해결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획이 곧 실행될 참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유자나무 아래에 첫 삽을 떴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1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게 될 수도 있었다. 이선우 씨가 사라진 지 약 13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초에 어느 일은 아침 낡고 흙투성이인 작은 녹색 트럭 한 대가 황해리 마을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에는 낡고해진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손에 삽과 곡괭이를 든 5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환경미화원이나 건설 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평범한 겉모습 뒤에 역시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최경감을 필두로 한 경찰서의 최정예 형사들과 법의학팀 직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위장된 대담한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트럭은 박지혜 씨 집 대문 앞에 멈췄다. 작업반장 역할을 맡은 최경감이 차에서 내려 침착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나온 지혜 씨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약간 경계하는 눈치였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최경감은 친근하게 웃으며 일부러 거친 노동자의 말투를 섞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군청에서 나온 환경조사팀입니다. 요즘 장마철 침수를 막기 위해 마을 지하 배수 시스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댁 정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파서 토질 구조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좀 더러워지겠지만 금방 끝날 테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제시된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했다. 그 말을 듣자 지혜 씨의 경계심, 어린 표정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집 뒤편의 넓은 정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작업자들을 바라봤다. 우리 집 정원에 뭐 확인할 게 있다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강민준도 집 안에서 나왔다. 최경감이 다시 이유를 설명하자 그의 얼굴색도 변했다. 그와 지혜 씨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형사들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요. 빨리 하고 가세요. 지혜 씨가 마지못해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작업팀은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마당 몇 군데를 측정하는 척하더니 점차 정원 끝 무성한 잎사귀와 어린 열매들로 가지가 휘어진 오래된 유자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집 안창문을 통해 지혜 씨와 민주는 작업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이 유자나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지혜 씨는 집안을 안절부 절못하며 서성였고 두 손을 계속 쥐었다 폈다 했다. 민주는 문가에 얼어붙은 듯 서서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훔쳐내며 정원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시선을 고정했다. 두 사람의 비정상적으로 불안해하는 모든 모습은 형사들에 의해 조용히 기록되었다. 최경감의 직감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여기다. 최경감이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첫 삽이 땅을 갈랐다. 침묵이 흘렀다. 첫 흙을 파내자마자 그들은 차이점을 느꼈다. 주변 다른 곳의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유자나무 아래의 흙은 마치 얼마 전에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것처럼 의심스러울 정도로 푸석했다. 이 발견은 마치 흥분제처럼 작용하여 그들의 작업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파 내려갔다. 그리고 흙이 반 미터 이상 파 내려가자 특징적이고 지독하며 끔찍한 시체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1년 넘게 두꺼운 흙에 억눌려 있던 그 냄새는 이제 풀려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부패와 죽음의 악취였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형사들도 소름이 돋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늙은 어머니의 직감과 현몽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멈춰! 최경감이 명령했다. 모두 현장에서 나오고 법의학팀 투입. 민간조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는 시신 발굴에 심각하고 긴박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2명의 법의학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구덩이로 들어가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흙을 한 겹 한 겹 세심하게 걷어냈다. 그리고 약 1m 깊이에서 한 직원의 삼날이 부드러운 물체에 닿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흙을 걷어내자 빛바랜 청색 청바지 천 조각이 드러났고
이어서 정강이뼈 일부가 보였다. 찾았습니다. 나지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즉시 현장은 완전히 통제되었고 위장은 벗겨졌다. 작업자들은 이제 본래의 역할로 돌아왔다. 끔찍한 범죄에 직면한 형사들이었다. 비명과 함께 정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본 지혜 씨는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매일같이 돌보던 유자나무 바로 아래 구덩이에서 시신의 일부가 올라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치켜뜬 채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다. 바로 뒤에 서 있던 강민주는 기절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굳어버렸고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꼼짝도 못했으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몇 시간의 신중한 작업 끝에 유골 전체가 땅 위로 올라왔다. 거의 완전히 부패했지만 남아있는 옷까지, 즉 실종되던 밤 선우 씨가 입었던 청바지와 반소매 셔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 속 지갑을 근거로 경찰은 이 시신이 바로 1년 넘게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던 이선우 씨임을 확인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그들의 반응으로 박지혜와 강민주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지혜 씨가 정신을 차린 직후 두 사람은 즉시 수사를 위해 체포되었다. 늙은 어머니의 꿈속 처절한 절규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넘게 축축한 땅속에 묻혀있다. 발굴된 이선우 씨의 유골은 즉시 봉인되어 그날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사팀, 특히 최경감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은 피해자를 찾았고 2명의 주요 용의자를 특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 운명의 밤, 선우 씨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 범인이 사용한 잔혹한 범행 수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들의 자백은 거짓일 수 있지만 유골에 남은 흔적은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고발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었다. 부검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균 상태였으며 금속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의 끔찍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밝은 수술등 아래 한 인간의 남은 흔적이 앙상하고 강렬하게 드러났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심하게 부패한 유골을 감정하는 작업은 세심함, 인내, 그리고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극도의 도전이었다. 국내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 중 한 명인 부검인은 이 복잡한 감정을 직접 맡았다. 뼈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세척하고 재배열한 후 그와 그의 팀은 작업을 시작했다. 감정 과정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들은 모든 뼈마디를 검사하며 균열, 절단 흔적, 골절과 같은 외부 충격의 미세한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초기 뼈 검사 결과 둔기에 맞거나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흔적과 같은 뚜렷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가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심층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첫 발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검인은 얼마 남지 않은 연조직 샘플과 골수에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는 감정팀 전체를 경악하게 했다. 샘플에서 치료 용량을 훨씬 초과하고 건강한 성인을 깊은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디아제팜이 검출된 것이다. 디아제팜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이자 수면제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마취제로 남용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수면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부검이가 밤새 연구원에 머물던 최경감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공격적인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피해자는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고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행동입니다. 이 발견은 범인의 범죄 계획의 첫 단계를 드러냈다. 그들은 선우 씨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먼저 무력화시켰다. 이것이 이웃들이 사건이 발생한 밤에 어떤 비명이나 몸싸움 소리도 듣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지막 검사 과정에서 흉부와 호흡기 계통을 더 자세히 살피던 중 한 젊은 법의학 교수가 일부 부패한 기관지 내부에 끼어 있는 짙은 색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부검인은 즉시 양쪽 폐 깊숙한 곳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현미경 아래에서 극도로 잔인한 진실이 밝혀졌다. 그 이물질들은 흙, 모래 알갱이,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유자나무 아래 흙과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미세한 식물 파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흙과 모래 알갱이들이 상부 호흡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양쪽 폐의 가장 깊은 곳인 폐포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건을 겪은 최경감조차도 부검의의 설명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경감님, 부검의는 감출 수 없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이나 상부 기관지에서 흙이 발견되는 것은 부패 과정이나 사후 침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이 존재하고 폐의 가장 작은 주머니까지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강한 호흡 행위, 즉 산소가 부족할 때 공기를 들이마시려는 신체의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강철 같은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력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차갑고 잔혹한 최종 결론을 내뱉었다. 저희의 최종 법의학적 감정 결론은 땅에 묻힐 당시 피해자 이선우 씨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다한 수면제 때문에 의식을 잃었을 수 있지만 그의 신체는 여전히 생명 반응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흙과 모래가 폐를 가득 채우면서 질식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최경감님, 이선우 씨는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부검실 전체가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산채로 매장되었다. 그 말은 인간성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범인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고발처럼 울려 퍼졌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이 아니었다. 인간성을 상실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수법의 살인 사건이 되었다. 분노가 최경감과 동료들의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의학 감정서를 손에 쥔 그들은 두 범인의 완고한 침묵의 벽을 허물고 그들이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다. 이선우 씨가 산채로 매장되었다는 끔찍한 세부 사항이 담긴 법의학 감정서는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장처럼 최경감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 안에 한 줄 한 줄은 과학적 분석일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의 처절한 절규이기도 했다. 이제 수사팀은 공격이 아닌 두 범인의 거짓과 완고함의 벽을 꿰뚫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었다. 마지막 싸움, 범죄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 위한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지혜와 강민주는 각각 다른 취조실로 옮겨졌다. 체포된 이후 두 사람은 줄곧 침묵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는 젊음의 냉담함으로 차가운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자백하지만 않으면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물적 증거가 사라졌을 것이므로 경찰이 자신들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최경감은 직접 박지혜를 신문했다. 그는 서두르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법의학 감정서를 책상 위에 놓고 지혜 쪽으로 밀었다. 읽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당신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테니. 지혜는 서류를 힐끗 보았고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결론 부분, 피해자는 양쪽 폐에 가득 찬 흙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문구에 이르자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거짓 평정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출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나타났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어떻게 폐에 흙이 들어갈 수 있죠? 지혜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최경감은 떨고 있는 여인의 눈을 깊숙이 꿰뚫어 보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요. 만약 당신이 이미 죽은 시체를 묻었다면 어떻게 당신 남편이 폐 속 깊은 곳까지 흙을 들이마실 수 있었을까? 과학은 증명했소. 땅에 묻힐 당시 이선우 씨는 아직 살아있었소. 그는 가장 사랑하는 두 가족에 의해 고통스럽게 서서히 산채로 매장당한 거요. 아직도 연극을 계속하고 싶나? 박지혜, 최경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와 결합하여 지혜의 심리에 천둥 같은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이제 어떤 부인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번 울음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탄로난 죄에 대한 두려움의 울음이었다. 같은 시각 옆 취조실에서
강민준 역시 동일한 강철 같은 증거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의 외숙모와 마찬가지로 완고했던 젊은 청년은 그 적나라하고 잔혹한 진실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굴복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천인 공노할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 그들의 자백은 배신, 탐욕,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된 살인 계획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냈다. 모든 비극은 외숙모와 조카 사이의 부적절하고 폐륜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강민주는 어릴 때부터 외삼촌 부부에게 신세를 졌지만 자라면서 감사함 대신 자신의 외숙모에게 죄스러운 감정을 품게 되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남편을 둔 박지혜는 아마도 너무나 단조로운 삶의 실증을 느꼈고 같은 집에 사는 젊고 건강한 청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남편의 등 뒤에서 오랫동안 몰래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죄악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이선우를 눈에 까시 자신들의 자유를 막는 장애물로 느끼기 시작했다. 잔혹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우를 제거하여 자유롭게 함께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힘들게 이룩한 모든 재산과 땅을 차지하고 싶었다. 운명의 그날 밤 그들은 계획을 실행했다. 박지혜는 선우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남편의 찻잔에 미리 갈아놓은 다량의 수면제를 몰래 넣었다. 선우가 차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정원 밖에 숨어있던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나무에 걸음을 준다는 핑계로 며칠 전부터 유자나무 아래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이미 영혼 없는 사람처럼 된 선우를 부축해 옮겼다. 어두운 밤, 범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남자를 냉정하게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그가 이미 죽었거나 과다한 수면제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함께 서둘러 흙을 덮어 자신들의 남편이자 외삼촌을 차가운 땅 속에 묻어버렸다. 범행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웠다. 가족과 경찰을 속이기 위해 그들은 선우가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가 실종되었다는 완벽한 연극을 꾸몄다. 그들은 자신들의 산매장이라는 극도로 잔인한 행위가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범인의 자백과 충분한 물적 증거로 사건 파일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검찰청은 박지혜와 강민준을 독극물 사용, 잔인한 범행 수법, 계획적 범죄, 비열한 동기 등 여러 가중 처벌 사유를 적용하여 살인죄로 기소했다. 두 범인에 대한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피고인석에서 지혜와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집행되었고 두 죄인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이 일으킨 가족 비극은 영원히 아픈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폐륜적인 관계와 탐욕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인간 도덕의 타락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늙은 어머니의 모습일 것이다. 끝없는 사랑과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직감으로 그녀는 모든 회의를 극복하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끈질기게 나아갔다. 유자나무 아래의 처절한 절규는 결국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모성애의 확고함과 법의 엄정함에 의해 응답받았다.